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보 18,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 그리고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오라고 나왔어요. 1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래서 예를 들어 33평형 이 편한 세상이라 보죠. 그럼 이때 구조물 시설이 다 똑같다라고 보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울, 강남이나 강북, 수도권 각각 만약에 달라진다면 당연히 가격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디가 제일 높겠죠? 강남이 제일 높겠죠.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지어서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게 포인트였죠.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표현인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항상 처음 시작은 균형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상태였죠. 그래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어요. 그때 단기에는 수요가 증가할 수 있나요? 단기적으로 수요는 증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단기에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없네요. 그럼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할까요? 가격이 폭등해요. 이와 같이. 그러면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이제 공급량을 늘리죠. 근데 그 공급이 단기에 이루어져요? 장기에? 장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증가가 이루어지니까 단기에 발생했던 초과 수요가 이제 사라지죠. 고로 가격이 폭등된 가격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원래 가격 수준으로 비슷하게 돌아가나요? 원래 가격으로 비슷하게 돌아가겠죠.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량이 똑같이 증가되면 그때는 원래 균형이니까 가격이 불변으로 돌아가고 수요 증가보다 공급이 적게 증가되면 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산업이라 공급이 적게 증가되면 초과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하니까 가격은 약간 상승으로 끝나겠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장기적으로는 거의 처음 시작한 원래 가격과 비슷하게 돌아가는데 단기에는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기에 올라간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다, 왜곡된 가격이다, 왜곡된 가격이라고 표현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장기적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을 할당해 주죠, 여러분. 밑에 직원들에게. 그럼 일을 할당해 준다는 게 일을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당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배분해 주는 거구나.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거래를 하면 매도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할당, 배분해 주는 거네요. 그 다음 부동산이라는 공간을 토지, 지표, 공중, 지하의 3차원 입체 공간이죠. 걔를 배분해 주는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한다고요? 부동산 시장이요.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그래서 자 생각해 보시면 상업용 건물로 지어서 상업용지로 이용을 하게 되면 매출액이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은 좀 더 높은 지대를 토지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높은 임대료를 지불했으니까 지대를 높게 지불했으니까 뽕을 뽑기 위해서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이 좀 더 집약화될 수 있어요. 근데 외곽의 토지를 빌려 쓰는 사람은 지대를 낮은 지대로 빌려 쓰니까 토지 임대료가 낮으니까 뽕을 뽑겠다는 생각이 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방적 이용이 되겠죠. 조방적이란 듬성듬성 이용하는 거예요.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이 적게 투입되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네요. 그래요.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 여러분 지역에 국한되는 성격이 국지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가격 수준은 다 모두 동일해요? 다 달라요? 다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지역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무조건 뭐로 간다고 그랬죠, 여러분? 부동성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렸죠.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세는 우리가 하는 얘기고 그게 지방세였죠. 걔는 부동산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이 동일한 가격이 국지성 때문에 모두 동일한 가격이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5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 이게 바로 상대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죠, 여러분. 이찐이 상. 그래서 상, 사경행 이렇게 출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나올 때마다 사경 속으로 헤매시면 안 돼요. 사경행.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이었습니다. 그때 제도, 규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행정적이었고 돈 수입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경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통체계가 변하면 그만큼 수입은 많이 발생하고 비용은 적게 발생하죠. 걔는 경제적 개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고 어떤 지역은 수요가 적고 다 다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수요가 증가해도 단기에 공급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부증성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시장의 경우에는 짓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격 형성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아까 질문 그대로죠,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그때 단기지 장기가 아니라는 게 포인트였죠.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우리는 거래 정보를 웬만하면 비공개해요. 세금 무서워서라도 공개를 안 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더 높은 가격으로 사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거죠.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이는 결정의 비가역성. 비가역성이란 가능할 가짜의 거스릴 역자예요. 되돌릴 수 있는 게 가역성, 되돌릴 수 없는 건 비가역성이에요. 근데 얘는 비가역성의 개념과는 관련이 없죠. 만약에 다 모두 동일하다면 거래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 다르다 무슨 성을 띠니까? 개별성을 띠니까 개별, 거래별로 거래 정보를 웬만하면 비공개하겠죠. 그래서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은 게 아니라 개별성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렸네요. 그럼 문장의 구조가 이런 문장의 구조예요. 지금 3번에 처음 나와 있는 게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면 이게 결과잖아요. 그럼 이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있죠. 근데 이 원인이 잘못된 원인이잖아요. 이와 같은 문장의 구조가 나오면 원인이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주의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 4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 외부 효과는 우리가 총론 부분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공원이 들어서면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가격 올라간다? 정후 외부 효과.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섰다. 그러면 가치 떨어진다? 오염물질 배출 공장이 옆에 들어섰다. 아파트 가치 떨어진다? 쾌적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공부를 하지만 시장 실패의 요인이 몇 가지가 존재한다? 5가지가 존재를 해요. 5가지. 그 5가지 중에 하나가 외부 효과였습니다.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더라. 그 다음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에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물론 이 접점에서만 부동산 가격이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거래는 둘이 마주쳤을 때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매도인은 아무리 낮게 받아도 얼마 이상은 꼭 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매도인이 난 아무리 높게 받아도 얼마까지만 받을 거야. 얼마를 넘어서 주면 난 혀깨 물고 확 죽어버릴래.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은 아무리 낮게 받아도 얼마 이상을 받겠다고 얘기하고 매수인은 아무리 높게 지불하고 사도 얼마까지만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매도인이 제안한 가격이 난 4억 원 이상 받을 거야. 근데 매수인이 지불하겠다는 금액이 난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3억까지만 지불할 거야. 그러면 얘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호가의 조정에 따라 매도인이 아니 나는 그래 좋아 3억 7천 이상만 받으면 돼. 그랬더니 이제 매수인은 나는 3억 4천만 원까지는 지불할 수 있어. 간극이 점점 좁혀진 게 느껴지세요? 그때 매도인이 난 3억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돼. 그랬더니 이제 매수인도 나는 3억 5천까지는 지불할 수 있어. 아무리 높게 지불해도. 이 얘기죠. 그럼 지금 마주쳤나요? 그럼 이제 거래가 성립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개념인지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이네요. 그 다음 3번.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효율성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얘는 다 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이 기억나시면 돼요.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효율적 시장은 어떤 정보를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보의 종류는 몇 가지였죠, 여러분? 3개. 과거의 현미씨, 밤안개 기억나실 거예요. 과현미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약성은 과현미를 적어놓고 어디까지만 반영돼 있다? 과거의 정보까지만. 과거 정보만 공유돼 있는 거죠. 그럼 과거 정보가 가치에 반영돼서 이미 올라가 있으니까 과거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까지는 반영돼 있더라.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 우리가 MM으로 과수론 이렇게 기억했었죠? 과수원. 네. 그러면 과거의 정보는 X, 뭘 누릴 수 없다는 X? 초과이윤을 누릴 수 없다는 X죠. 그러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선 현재와 미래의 정보를 가지면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얘들은 공유된 정보가 아니니까. 이때 이 정보가 반영되기 전에 가격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초과이윤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면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를 적어놓고 어디까지 죽인다? 과거와 현재까지 죽이죠. 그럼 미래 동그라미 판단해 볼까요?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의 정보로는 초과이윤 못 누립니다. 현재 정보로도 기본적 분석해도 초과이윤 못 누려요. 미래의 정보, 현재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하면 초과이윤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죠. 이 얘기예요. 그럼 강성 효율적 시장은 뭘 적고 과현미를 적고 다 죽인다? 다 반영돼 있으니까. 다 지워버리면 되네요. 그래서 그 어떤 정보로도 뭘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동산 학교론 문제를 풀 때 아주 특수한 조건이 가미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경우는 나와본 역사도 없어요.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X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떠한 효율적 시장의 유형에서도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뭐는 다 누린다? 정상이윤은 다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술적 분석이고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건 기본적 분석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안 주고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 이렇게 문제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통하여라고 나온 순간 무슨 정보구나? 과거 정보구나. 얘를 판단하실 수 있어야 돼요. 헷갈립니다. 안 헷갈리는 방법 MM으로 기억하는 거죠. 동구박, 과수원끼리죠. 과수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과거 정보, 기술적 분석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이제 2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그럼 공표된 정보의 종류는 과거의 정보와 현재 공표된 정보, 지금 그 얘기겠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 얘는 미래 정보죠, 여러분?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그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오네요. 3번. 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니까 완전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강성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효율적 시장의 유형인 거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둘의 공통점은 뭐다? 둘 다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4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그럼 과거의 역사적 자료는 과거 정보죠, 여러분. 그럼 얘를 분석하는 건 무슨 분석이다? 과술원, 기술적 분석이죠. 이 기술적 분석을 해봤자 뭐를? 정상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이 이게 초과이윤이잖아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과거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죠. 있다 그랬으니까 4번이 틀렸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중간성 효율적 시장은 과현미 적고 과거 현재 X 미래 동그라미 쳐놓고 푸시는 거예요.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이 돼 있대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무슨 분석을 해서? 기본적 분석을 해서. 그래서 원래 기본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와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예요. 합쳐서.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과거 정보 분석, 기술적 분석, 현재 정보 분석, 기본적 분석이라고 구분해서 문제 낼 수 있다는 거죠. 주의를 해두세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해도 뭘 누릴 수는 없다.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로는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고 우리가 X를 쳐놓고 풀었잖아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네요.
그래서 옳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의 내용을 한번 풀어봤어요? 효율적 시장 이론 문제를 풀어봤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